자, 공포 사연 라디오 시작할게요. 겨울의 첫 라디오죠. 공포 라디오죠. 총 사연이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초반에는 한 60개도 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33개 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처음에 비해서 엄격하게 선별하진 않았어요. 소소한 공포도 다 뽑았어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공포를 느끼는 거나 재미 요소는 다르기 때문에 좀 폭 넓게 골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많이 읽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읽는 순서는 공포의 난이도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온 순서대로 읽으니까 뒤로 갈수록 무서워지는 게 아니에요. 코르크님 사연이에요. 첫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슈말코님. 제 사연은 저번 주에 일본에서 겪은 실화래요. 작년 말에 저는 3학년을 마친 뒤 4학년을 앞두고 자기계발과 개인휴식을 위해 1년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통해 재충전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앞서 말한 개인휴식이라는 이유에는 여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학 신청 후에 오사카 여행을 목표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에 운이 좋게도 여친을 사귀게 되어서 저번 주에 같이 일본 여행을 가게 됐대요. 일본에 간 둘째 날에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하루 종일 놀고,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숙소로 돌아온 저희는 둘 다 녹초가 되어서 바로 기절한 듯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잠을 자던 중 평소 잠기가 밝았던 저는 옆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여자친구가 일어났나 보다 하고 잠에서 깨어 여친이 자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괄호치고 저희가 예약한 숙소의 침대가 좁아서 서로 바라보고 이렇게 자면은 눈을 떴을 때 서로 얼굴이 바로 보이는 구조래요. 그래서 눈을 깨고 여자친구를 봐서 땡땡이 깼어? 라고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깨우! 하고 여친이 갑자기 저를 바라보고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리에 저도 놀라서 으악! 하고 함께 비명을 질렀고, 그러다가 먼저 정신을 차린 제 여자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땡땡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여자친구를 다독이며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으니 여자친구가 순간 비명을 멈추길래 저는 다행이다, 일단 진정이 됐나 보다 싶어서 안심했습니다. 여기서 여자친구 이름을 그냥 가명으로 영희라고 하고 남자친구를 철수라고 할게요. 가명으로 이게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진정이 된 것 같아 보이는 영희는 이번에는 패닉이 온 것 같은 표정으로 갑자기 제 어깨를 막 두드리면서 철수야 괜찮아? 철수야 괜찮아? 철수야 괜찮아? 철수야 괜찮아? 하고 놀란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라기보단 거의 비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일단은 진정부터 시켜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여자친구를 다독였고, 다행히 얼마 후에 여자친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자친구에게 들은 자초지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친이 꿈을 하나 꿨는데 사람들이 모두 검은색 재가 되어서 다 사라지다가 재가 다시 모여 그 사람 모양으로 검정색 동상처럼 변하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무서운 걸 못 보던 여자친구는 잠에서 깼고, 그렇게 눈을 뜬 여친 바로 앞에서는 방에 불을 끈 상태로 까만 형태만 보이는 재가 자고 있던 겁니다. 이 남자친구가. 너무 생생했던 꿈과 눈앞에 보이는 검은 형태 때문에 여자친구는 놀라면서 혼란스러워했고, 그때 인기척을 들은 제가 눈을 번쩍 뜨고 여자친구한테 말을 건 것입니다. 꿈에 나온 검은 동상 같은 형태가 갑자기 눈을 뜨면서 말을 걸자 여자친구는 비명을 질렀고,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명을 멈추고 계속 제 이름을 부르면서 괜찮냐고 물은 거는 눈앞에 보이는 존재가 진짜 저인지 제 모습을 한 잿덩어리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기에 정신없던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 그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의 설명이 끝나고도 저는 한동안 겁에 질려 잠을 못 자서 못 자긴 개뿔 슈말코 영상으로 단련한 덕에 다시 꿀잠을 잤대요. 이런 첫 번째 사연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왜 채택을 했냐면은 이게 진짜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이렇게 읽은 게 아니야. 그 여친이 본 모습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눈앞에 검은색 잿덩어리가 있던 거잖아요. 잿덩어리의 사람 형태가. 나 같아도 소리 지른다 그거. 그쵸?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입이 움직이면서 영희야 무슨 일이야,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말코야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게 좀 무서울 것 같았던 거죠. 내가 비명을 깨울로 질러버렸네요. 깨라고 해야 됐었는데. 아무튼 요런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읽기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김덴마장 제미스님. 안녕하세요, 말코님. 저는 지방의 어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 이름만 어느 광역시의 이름만 달고 있지 실제로도 그 도시에 있지도 않은 시골 산속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문명에 속해 있지만 나름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도 나온다네요. 각설하고 사건이 일어난 때는 학교 축제가 한창이던 2학기 초 가을이었습니다. 아직 여름에 무더위가 계속되던 때라 때늦은 남양특집 공포체험 같은 부스가 많이 있었더랬죠. 저희 학교에서 유명한 거는 공대에서 주최하는 귀신의 집이었는데 학교 뒷산을 코스로 해서 숨어있던 알바들이 놀래켜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퀄리티가 엄청나가지고 SNS에서 화제였다네요. 저희는 그 부스에 가기 위해 저와 친구 둘을 포함한 총 3명이서 팔자도 없는 공대학과 건물로 가고 있었죠. 저희는 사문 계열 학생이라서 학교 정문 입구 쪽이 주서식지였다면 또 발음이 꼬이네. 학교 정문 입구가 주서식지였다면은 공대는 학교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했었어요. 여튼 우리는 체대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테니스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고 시끌벅적한 것이 경기가 한참 진행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축제 날인데도 저 사람들은 열심히 테니스를 치는구나 하고 저희는 무심코 그곳을 지나고 있는데 그때 테니스장 너머에서 테니스공 하나가 뿅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딱히 저희 앞에 떨어진 건 아닌데 지나가는 길에 그것을 본 이상 그냥 지나치기도 뭐해서 저희는 공을 주워다 주려고 했었죠. 테니스장은 초록색 천과 철사로 된 그물이 쳐있는 구조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리밖에 볼 수 없었죠. 다들 공이 튀어나갔는데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듯이 분주하게 다리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들이 뭐라 고함 같은 걸 지르기는 했는데 살짝 이상하기도 했더랬죠. 보통 테니스를 하면은 숨이 차서 숨소리가 목소리랑 같이 섞여있는 그렇게 헛 하면서 보통 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그런 음성들보다는 마치 레크레이션이나 장기자랑 때 같이 높은 텐션의 목소리로 우후 우 같은 환호성 같은 게 들렸습니다. 여튼 저희는 공이 하나 튀어나온 것 정도는 신경을 안 쓰는갑다 하고 공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을 다시 주워다 주리는 것이 매너라고 생각했기에 저희는 초록색 천이 둘러진 벽에다 대고 소리를 쳤습니다. 공 주워드릴게요. 받으세요. 경기 중에 무턱대고 공을 경기장으로 던져버리면은 방해가 될까봐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말을 들은 그들이 펜스 너머로 대답을 해줄 것만 같았지만 그들은 저희의 외침을 못 들었는지 여전히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우와! 야! 같이 뭔가 비언어적인 감탄사들이 들려왔고 여전히 천 아래로 보이는 다리들은 경기를 뛰고 있는 건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우리들에게 귀찮다는 듯이 투덜거렸습니다. 야, 그냥 이 앞에 두고 가자. 공이 많은가 봐. 하지만 다른 친구는 그럴 수 없다. 어차피 얼마 안 걸리니까 직접 확인시켜주면 된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기요. 하지만 여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에휴, 그 친구는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면서 한 손에 공을 든 채로 허리를 숙여 천 아래로 경기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자신과 눈을 맞추고 손에 들린 공을 함께 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허리를 숙여 안을 본 순간 하는 소리와 함께 경기장을 밝히고 있던 조명이 꺼졌고 빛이 사라짐과 동시에 안에서 들리던 시끄러운 인기척도 일제히 사라진 채 고요함과 어두컴컴한만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뒤늦게 알아챘지만 초록색 천 아래로 보이던 수많은 다리들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 안을 들여다본 친구의 표정은 담담했고 그 친구는 입을 꾹 다문 채 공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저희한테 말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 두고 가면 되겠다. 그리고는 저희에게 손짓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털이 빳빳하게 서버려서 저는 도저히 경기장 안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습니다. 친구가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는 것이 보였기에 말없이 친구를 따라 나섰고 아까 투덜거리던 친구는 입을 꾹 닫고 그 친구에게 자꾸 꼬치꼬치 깨물었는데도 정작 자기도 직접 들여다볼 용기는 없었나 봅니다. 그 친구는 어느 정도 테니스장에서 멀어지자 그제서야 우리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귀신한테 홀린 것 같았다고.
친구가 경기장 안을 들여다봤을 때 보이던 수많은 다리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했죠, 아까. 하지만 그들은 말 그대로 다리뿐인 것들로 벌거벗은 하반신들이 신발만 신은 채로 그 안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테니스장에서 하고 있던 거는 테니스가 아닌 축구였고, 그들이 차고 있던 공은 그곳을 들여다본 자신들의 머리였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 친구의 얼굴은 전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셋 다 경험했기에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갑자기 꺼진 불, 그와 동시에 사라진 수많은 인기척이랑 다리,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확인한 것은 그 친구 하나뿐. 저희는 결국 그 분위기 속에서 담력 시험 무슨 그냥 해산했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카톡으로 그 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테니스장을 본 친구는 계속 멘탈이 깨진 듯 나 저주받는 거 아니냐고, 재수없는 일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다른 친구는 미신이다, 헛소리다 라고 해서 둘이 살짝 다퉜지만 친구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헛것을 봤으면 봤지 절대로 지어낸 얘기는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친구는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렸고 지금은 괜찮았다고 하네요. 오히려 이 썰을 다른 친구들한테 풀면서 술자리 인기 스타가 됐는데 저와 다른 한 친구는 그때마다 증인으로 소모되어야 했대. 그랬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은 꿈 이야기를 각색한 픽션이라네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라디오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시나요? 공포라디오? 픽션이 가능해요. 제가 그 조건이 있었어요. 실화도 가능한데 픽션도 가능하다. 대신에 픽션이면은, 아 그래요? 픽션이면은 픽션이라고 적어달라. 대신 내가 사연을 다 읽고 마지막에 말해주겠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픽션입니다 라고 시작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픽션도 뭐 무서운데 뭐 어때? 그쵸? 자, 다음 분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겪었던 기묘한 일에 대해 최대한 낱낱이 적어보려고 합니다. 소소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2012년 여름, 지방의 모 고등학교, 당시 mp3와 전자사전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아직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이 많던 그 시절. 야자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은 선생님들이 압수하시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전날에 mp3 충전하는 것을 깜빡해서 무척이나 지루한 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숙해야 할 야자 시간, 학교가 떠나가랴 시끄러운 굉음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화재 경보기로 당시에는 사이렌이 아니라 시끄러운 경종이 연속으로 울리는 타입의 벨이었습니다. 이렇게 땡땡땡땡 하는 소리 아시죠? 그게 울렸대요. 땡땡땡땡 하는 공이 초당 50회의 빠른 템포로 울리기 시작하자 하나둘 귀에 뭔가를 꽂고 있던 학생들을 귀에 있던 것을 빼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귀에 아무것도 꽂고 있지 않았던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상황 파악을 위해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로 불이 났을 리는 없겠고 저는 화장실 가는 척 설렁설렁 복도 밖으로 나가서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시끄러운 종소리 이외의 다른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소음이 들렸대요. 야! 짜식아! 잡어! 하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어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서 살짝 쫄았습니다. 아마도 당시 야자 감독관이시던 국어 선생님일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고함 소리가 들린 직후에 누군가가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다다다다다. 오, 진짜로 옆에 있는 물건이 넘어졌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부터 체감상 너무 이른 시간에 누군가가 계단을 뛰어내려갔으니까요. 저는 직감적으로 선생님이 잡으라고 외친 대상이 지금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누군가라는 걸 알았습니다. 4층에서 뛰어내려온 걸 보면은 아마도 3학년 선배일 테지요. 현실적으로 2학년 후배가 아무리 선생님이 잡아오란데도 3학년 선배를 잡으러 가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선배가 안면이 있던 없던 학교에서 마주치면은 껄끄러울 테니까요. 그리고 도망치는 그를 따라 우르르르 2~3명의 발소리가 더 들린 것으로 보아 이미 추격자가 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공범들이거나. 저는 그냥 그런 것다 해가지고 교실로 들어가 궁금해서 묻는 아이들에게 제가 본 걸 얘기했습니다. 누가 그냥 벨튀했나봐. 막 잡으려 하고 난리 났어. 저는 그렇게 싱겁다하면서 툴툴댔고 다시 자습에 들어갔고 10분 정도 지나서 귀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서둘러 짐을 싸고 저는 미리 짐을 싸두었기에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 복도 쪽에서 소란스러운 웅성거림이 들려오길래 저는 그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그곳은 보건실이 있던 복도 끝에 막다른 방이었습니다. 문 하나를 두고 국어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 그리고 3학년 선배들 여럿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친한 선배가 있어서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선배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야자가 끝나기 10분 전에 화재 경보기를 울리고 도망치는 장난을 쳤고 마침 3학년 교무실을 나서던 국어 선생님한테 딱 걸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선생님은 학생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고 대충 본 인상이 상습적으로 그런 장난을 자주 치던 김땡땡 선배라고 의심해서 범인을 쫓았다고 합니다. 범인은 미친 듯이 1층으로 도망쳤고 야자가 끝나기 전까지는 1층의 모든 문이 잠겨 있었기에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고 보건실로 숨어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숨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선생님과 몇몇 선배들이 흥분한 사냥개 마냥 그의 뒤를 바짝 붙고 있었고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고 잠기는 딸깍 소리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야 임마 도가내든 쥐다 임마 빨리 나와서 자수하고 광명 찾아라 하고 국어 선생님은 이렇게 회유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거 사투리가 나오는데 저 사투리를 잘 못하는데 마, 니 5반의 김땡땡이제 고마 나와 보거라. 그때 선생님이 의심을 하시던 김땡땡 선배가 함께 범인을 찾으러 나온 것을 보고 선생님은 놀랐다고 합니다. 쌤, 저 여기 있는데요? 에? 니 말고는 이런 짓을 할 애가 없는데? 하지만 안에 갇힌 사람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방 안에 우주기방이라도 하는 듯 책상 따위에 무거운 것을 끌어 문을 막는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르륵 하는 가구를 끄는 소리가 나자 선생님은 문을 두드리면서 화냈습니다. 이게 일을 크게 만드네. 빨리 나와 이마. 농성이라고 하려 그러냐. 하지만 안에서는 묵묵부답. 인기척은 계속 들렸지만 대답은 끝까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문 앞을 지키던 사이에 어느새 제가 합류를 했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합류하고 얼마 안 가서 야자의 끝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선생님은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야 빨리 나와 새끼야 나 퇴근해야 돼. 하지만 역시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 사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체육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보건실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국어쌤은 마지막으로 안에 든 범인에게 경고합니다. 너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준다. 내가 열쇠로 문 따고 들어가면 넌 진짜 짤없이 뒤지는겨. 지금 나오면 그냥 웃으면서 끝낼 수 있지만 장난은 그래 칠 수 있지. 근데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다. 하고 화를 내셨대요. 하지만 안에서는 선생님의 호의를 무시하는 듯 침묵만이 흘러나왔고 국어 선생님은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결국 기회를 줄 만큼 졌다고 생각하신 선생님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선생님의 예상과는 달리 쉽게 문이 열리자 문 앞의 사람들은 일동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로 막혀있을 거라 생각했던 문은 멀쩡히 잘 열렸고 안에 가구를 움직이는 흔적이나 쿵쾅거리는 소리도 낼 정도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이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불조차 켜지지 않은 깜깜한 방이 눈앞에 펼쳐지자 모두가 벙찐 채로 3초간 말없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려진 체육 선생님께서는 전등을 켜시고는 국어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안에 있던 게 맞아요? 하지만 국어쌤은 당황한 얼굴로 아직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범인이 보건실 안에 숨어있을까 해서 침대 밑도 보고 캐비넷도 열어보고 심지어 옛날 책상에 달린 컴퓨터 본체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체구가 작은 학생이라면 그 안에 숨는 것이 가능할지도 몰라서 하지만 만약에 정말 불을 끄고 그 안에 숨어있던 거라면 그건 그거대로 다 무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방 안을 뒤지면 뒤질수록 분위기는 쌓여갔고 뒤에 합류한 우리들은 그다지 놀란 감이 덜했지만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선배님들은 멘탈이 완전히 나간 듯이 헛웃음을 치고 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실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보건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곳의 사람들, 특히나 국어쌤은 빈 방을 향해 소리치고 있던 셈이 됐죠. 모두가 급격히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실을 포함한 1층의 모든 창문에는 쇠창살이 달려있어서 그것을 통해 빠져나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후에 국어쌤이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 됐다 집에 가자. 그렇게 선생님이 불을 꺼버리자 안에 있던 선배들도 다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멘탈이 나간 그들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모두 터덜터덜 교실로 올라가서 가방과 짐을 가지고 나왔고 저는 그 중에 친한 선배와 함께 하교하면서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할 뿐인 저로서는 보건실 안에서의 인기척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느껴졌고 가구를 끄는 듯한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당시 선배의 말로는 정말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아주 대놓고 문을 뭔가로 막은 듯한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정말 극악의 확률을 뚫고 가구를 끄는 소리가 2층의 1학년 교실에 들려온 걸 착각한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곳을 그 자리에 있던 대여섯 명의 사람이 모두 다 속아 넘어갈 정도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나마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안에서 한 번이라도 국어쌤 말에 답하거나 사람의 음성이 들렸다면 더 이상 단순한 착각으로 치부할 수도 없어 버리니까 말이죠. 그리고 보건실로 누군가 뛰어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고 코앞에서 문을 잠그는 딸깍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었다고 한 다른 선배는 정말로 그 경험을 통해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 이 일이 있던 후로 국어 시간이 되면은 아이들은 선생님께 이 일에 대해 캐물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문미건조하게 그냥 다 착각이고 헛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마냥. 선생님의 그러한 반응은 아이들의 궁금증을 다 불러왔고 정말로 그날 벨티를 하고 보건실에 숨은 게 귀신이 아니냐라는 괴담 아닌 괴담으로 돌게 되었다네요. 요런 사연이었습니다. 벨티 귀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픽션입니다. 본인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떠들건 괴담인데 그 괴담을 허구로 가공을 했다네요. 아무튼 괴담에 있던 거네. 제가 이거 전에 읽었던 사연이랑 똑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둘 다 픽션으로 보내주셨는데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이거는 좀 현실 공포입니다. 슈멜코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소프트하고 하드한 코딱지님이에요. 아이고, 소프트하고 하드한 코딱지님의 사연입니다. 슈멜코님의 불쾌한 영화 등급표 리뷰하시는 거 보고 관심받게 된 유입충입니다. 이게 왜 충이야? 그냥 유입이지 유입충이 뭐예요? 유입러라고 해요. 왜 벌레인데? 자, 사실 방송에서 사연 보내기가 처음인지라 글을 쓰는 게 마냥 어색하기만 한데 이게 가족들이 아니면은 어디서도 풀지 못한 얘기고 어디서도 쉬이 풀 만큼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어서 여지껏 입국닷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말코님이 사연을 모집한다고 하셔서 조심스럽게 익명의 힘을 빌려 경험담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21년도 7월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덥기로 소문난 지방에 사는 회사원이었고 당시에는 살도 평균보다 20kg가 쪄서 신체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수영 스포츠 센터를 알게 되었고 저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 헬스나 일반 걷기 운동이 관절에 무리가 가서 더위와 호기심을 핑계 삼아 처음으로 수영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몸을 드러내야 하는 스포츠다 보니 부끄러운 마음에 하체가 반바지 형태의 그런 수영복인 반전신 수영복을 입고 초급 수업에 임했는데 다행히도 저 같은 몸매를 가진 남녀분들이 꽤 있어서 나름 자신감 있게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성분입니다. 그걸 알고 듣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말한 이유가 있어요. 배운 지 이틀째 되던 날 일찍 나와서 몸을 풀려고 입장을 하는데 제가 수업을 듣는 초급 레일 쪽에 누가 먼저 들어가 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꽤 수영을 잘하는 듯해서 초급이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초급 레일은 저랑 수영 중인 그 사람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제가 먼저 어색하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았던 여성분이었어요. 그리고 수영할 때부터 이미 몇몇 사람들이 그 여자 수영하는 것만 쳐다볼 정도로 팔다리도 길쭉길쭉하고 아무튼 모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라비아 모델 같았어요. 정말 눈돌 곳도 없고 민망한 복장이었습니다. 전신 수영복인데도 유독 섹시한 수영복 있잖아요. 가슴 쪽이 많이 파이고 엉덩이는 꽉 끼는 그런 거요. 제가 초급 수업을 들으세요? 라고 묻자 네, 첫날에 지각해서 못 배웠어요. 라고 여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중급반까지 수업을 들었는데 귀찮아서 잠깐 간뒀다가 여러분 조용히 어디 수영장인지 여쭤보지 마세요. 중급반까지 수업을 들었는데 귀찮아서 잠깐 관뒀다가 몸이 굳어서 다시 초급부터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편의상 모델 친구라고 부를게요. 그 모델 친구가 저보고 몇 살이냐라고 묻길래 저는 29이라고 말했고, 모델 친구는 자신을 27살이라고 말해서 가볍게 언니 동생이라고 말을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델 친구가 언니는 무슨 일 해요? 나는 회사원인데 박봉이라 힘들어. 근데 살찌면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수영 등록했어. 아 정말요? 저는 프리랜서 모델이에요. 저도 벌이가 들쑥날쑥해서 부족한 건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아 생활해요. 땡땡 오피스텔에 자취하는데 용돈 받으면 생활한다고? 부모님이 돈이 많나 봐. 거기 월세 비싼데. 그냥 뭐 아빠가 건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몰라요. 어쨌든 좀 벌어요. 엄마는 공무원이시고. 이런 게 영앤리치인가 싶어서 계속 모델 친구한테 와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했는데, 모델 친구는 그런 리액션이 익숙한 건지 그냥 웃어 넘겨만 했습니다. 이후로 별다른 교류 없이 몇 번도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강사한테 배운 거를 모델 친구에게 피드백 받기도 하고, 그 친구는 본인이 가장 잘하는 배영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다소 친해졌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쎄하다고 느낀 일련의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 강사님이 남성분이고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수영 강사다 보니까 어깨도 떡 벌어지고 키도 큰 게 꼭 줄리엔 강을 닮아서 건너편 아쿠아로빅 회원 아주머님들이 그 강사님을 보고 수영 강사가 아니고 줄리엔 강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모델 친구가 그 강사한테 관심이 있구나라고 느낀 게, 제가 수영을 정말 못해서 단체 수업임에도 그 강사님이 늘 저의 자세 교정을 봐주셨거든요. 근데 모델 친구가 어떻게 해석을 한 건지 나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왜 1대1 수업 안 듣고 단체 수업 듣는지 아세요? 그 줄리엔 땡땡 강사님이 1대1 수업을 안 해서 그 강사님 수업 들으라고 이거 등록한 거예요. 그 강사님한테 관심이 있었어? 몰랐어요? 의외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수업 끝나고 가끔 제 차 타고 점심 먹으러 간 적도 있어요. 사실 저런 발언들이 놀랍지는 않았던 게 시선이 느껴지기는 했었어요. 강사님이 한 번씩 저한테 회원님 주말에 자유수영 나오셔서 연습도 하고 그러세요 라며 제가 워낙 못하니까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잔소리한 적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모델 친구가 배영을 하면서 눈만 이쪽으로 돌려서 노려보는 것 같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구나 했지만 별 신경 쓰지 않았던 거는 우습게도 제가 모델 친구와 비교가 될 만큼의 생김새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델 친구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모양인지 이상하게 견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탈의실에 체중을 재고 있으면은 몇 킬로가 빠졌냐 하면서 괜히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제가 입는 수영복 사이즈를 물어보면서 자기도 같은 걸 사고 싶은데 스몰 사이즈면 되겠냐 굳이 물어보고, 주로 외양과 관련해서 수치를 줄 법한 발언을 했습니다. 겉모습에 관련된 거. 무어라 대거리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 않았던 거는 그 여름에 제가 할 법한 운동은 한정적이고 수영은 재밌어서 그만두고 싶지도 않았고, 모델 친구랑은 1시간 수업 듣는 거 빼고는 부딪힐 일이 없어서 그냥저냥 받아주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그런 거에 수치를 느끼기에는 거기 수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같이 뚱뚱하신 분들도 있었고, 특히나 아쿠아로빅 회원들이 전부 아줌마나 할머니 분들이라 동질감 때문인지 몸매와 관련해서 큰 타격이 없었거든요. 외눈박이 마을의 두눈박이가 특이한 법인지라 제가 위축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빡치니까 지금에서야 몇 마디 뒷담을 해보면은 예쁜 건 사실인데 드라마 마스크걸 수준으로 고친 티가 많이 났어요. 가슴도 보형물이고 게다가 잘 산다는 걸 티내고 싶었는지 늘 명품백을 가지고 다녔어요. 주로 샤넬이 많았고요. 근데 이분 화낼만 하지,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깠잖아, 외관으로. 뭐 몇 킬로냐고 키로수 대놓고 말해버리고. 아무튼 그런 명품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대요. 그리고 집에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저를 굳이 불러 세워서 본인 차를 자랑한 적도 있대요. 굳이 불러 세워서. 미니 쿠퍼라나 뭐라나. 아무튼 두 번째 사건은 수업이 끝나고 샤워 후에 거울 앞에서 제가 머리를 말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모델 친구가 화장을 하다가 일회용 렌즈를 잘못 꼈다고 자기 폰만 놔두고 탈의실로 갔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지 영상에 재생되고 있었고, 폰이 웅웅 하고 올리더니 신경이 쓰여서 흘끔 봤더니 텔레그램으로 문자가 연달아 왔더군요. 미리 보기 창이 있어서 뭐라고 하는지 다 보였는데 내용이 꽤 살벌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땡땡바의 승현이 씨발려나 대답해라. 야
야야, 니네 가게 쳐들어가기 전에 빨리 돈 보내라 이 노도녀나 라고 이후로 땡땡땡 강호 실장, 레깅스 땡땡 언니 어쩌고저쩌고 문자 계속 왔습니다. 출근은 언제 하냐, 돈 갚아라 등등 정상적인 내용처럼은 보이지 않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는 그녀를 수진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수애라고 부른 겁니다. 그게 본명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확인한 순간부터 그녀가 말한 본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진실되지는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제가 생각할 바는 아닐 뿐더러 어찌 보면 훔쳐본 거나 다름없으니 따져서 묻기도 그래서 그 이후로 문자 관련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지막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그야말로 수영 스포츠센터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지각을 해서 수영장으로 뛰듯이 갔던 날입니다. 헐레벌떡 샤워실로 들어가서 씻고 있는데 제가 씻는 곳 끄트머리에서 모델 친구가 씻고 있는 겁니다. 쟤도 수업에 늦었나 싶어서 말을 걸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다리 사이로 핏줄기가 줄줄 흐르고 있는데 샤워기를 틀어놔서 물줄기와 함께 핏물이 모델 친구 발밑으로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생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영하다가 터져서 급히 나왔던 모양입니다. 난감해하는 것 같길래 일단 제 수건을 건네주면서 이걸로라도 막아라 라 했고 모델 친구는 생리불순이라서 갑자기 터진 것 같다 라고 제게 짧게 설명을 한 뒤 급하게 나갔습니다. 다행히 아직 수업 중이라서 사람들이 없었기에 모델 친구가 남긴 혈흔들은 대충 물바가지로 흘러보내고 저도 대충 씻고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항상 수업하시는 줄리엔 강사님이 아니신 다른 강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셔서 당황했는데 일단은 제가 중간에 들어온 거라 물어볼 겨를도 없이 남은 수업을 받고 그리고 그대로 잊어버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스포츠센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영장이 폐쇄가 됐답니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원 중에 한 명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걸로 밝혀져서 모든 회원들은 급히 검사를 받아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뭐지? 했는데 괄호 쳐져 있는 영어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게 에이즈더라고요. 그날 근무고 뭐고 보건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니까 대부분 아는 얼굴이었어요. 수영 회원들이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진짜 쌍욕을 하면서 때려 죽이려니다, 미친년 아니냐, 센터도 문제 있다,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때려 죽일 미친년, 이 내가 아는 그 여자일 거라고 왜 문득 떠올랐을까요? 저는 얼굴만 알고 지난 회원 아주머니한테 혹시 그거 초급반의 모델 회원 맞나요? 하니까 맞다고 열불을 토해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줄리엔 강사님이 안 나오신 게 몸이 안 좋아서였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에이즈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 누구와 관계했냐고 역추적하니까 모델 친구가 딱 걸린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보다 공포였습니다. 핏기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모델 친구의 발치로 흩어지던 핏줄기, 그거를 맨몸으로 정리해주던 내 모습, 그것도 모르고 수영하던 회원들, 그리고 나. 보건소에서 기다릴 동안에 엄마한테 에이즈 검사 키트를 부탁해서 사오라고 해서 간이 검사도 하고 보건소 피 검사도 받았습니다. 간이는 일단은 음성이 나왔지만 피 검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날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천국과 지옥을 몇 번이나 오갔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회원들 전부 음성이 나왔고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줄리엔 강사님은 그날 이후 퇴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소문으로 그날 바로 체포가 됐다 하더라고요. 사건이 사건인지라 너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 수영장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의 수영복과 물품은 다 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모델이 말했던 부유한 가정 환경과 프리랜서 모델이란 말은 역시 거짓말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텔레그램으로 봤던 노도년이란 말이 아무래도 노래방 도우미의 줄임말인 것 같고 그런 것도 이제 알았고 레깅스 땡땡 언니라는 것도 직업 여성이 레깅스만 입고 일할 때 지칭하는 말이다 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셔츠룸, 레깅스룸, 란제리룸. 모든 정황이 그 사람은 사실 회륙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필라테스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수영을 못하게 된 건 큰일이지만 슬픈 일이지만 똥 밟은 기억인 셈 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우, 어때요? 정말 현실이 더 무서운. 그리고 여기
반 팩트 플러스 반 픽션이래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에이즈는 픽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었지 않았어요? 너무 잘 썼어, 글을. 본인이 겪은 실화에 살을 붙였대요. 근데 되게 잘 썼다, 그쵸? 재밌게 쓰셨네요, 엄청. 근데 있을 법한 사연이라 가지고 되게 잘 읽혔어요. 그쵸? 진짜 옛날에 저희가 자주 읽었던 뭐 인터넷 썰 이런 거 있죠. 네이트판. 거기에 딱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재밌는 전설의 땡땡썰 같은 느낌이었어요. 재밌네요. 질병에서 오는 공포가 무섭죠. 그쵸? 에이즈는 감염병이 아니라서 병균이 몸에 침투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나는 싫을 것 같아. 게다가 주인공이면은 이게 보이잖아요? 피가 흘렸다는 게. 그걸 또 치워주셨고 그러면 싫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저희 라디오 사연은 주장 여부가 안 중요하죠. 애초에 픽션이 가능하니까 그냥 재미로 듣는 겁니다. 픽션이라고 해도 잘 썼으면 잘 쓴 겁니다. 뿌띠롱 언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막 픽션이라고 했다고 해도 뭐야 픽션이야 노잼 이러면 안 돼요. 애초에 그런 라디오예요. 재밌으면 그만. 자, 그럼 다음 분 읽어볼게요. 도이제님.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기숙사 생활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얼른 자려고 새벽 1시에 3층의 기숙사방으로 올라왔는데요. 3층에는 301호부터 307호까지의 방이 있고 저는 307호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옆방인 306호는 1학년 여학생이 2명이 있었는데요.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상하게도 항상 방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 친구가 306호를 사용했어서 방문에 이상이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항상 열어놓고 다니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요. 갑자기 문을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아, 이분 여자분이에요? 사연 보내신 분? 평소에 그런 성격이 아닌데 3학년이고 옆방이니까 안에 사람이 있어도 실수라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저희 방 끝에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밑에 어떤 학생이 머리를 말리듯이 머리를 전부 앞으로 해서 얼굴이 안 보이게 하고 바닥에 앉아 머리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정확하게 사람이었습니다. 발도 보았고 곱슬거리는 긴 머리도 보았거든요. 그래서 새벽이라 드라이기가 없이 머리를 말리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문을 원래 열려있던 만큼만 열어놓고 급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을 닫자마자 갑자기 소름이 돋는 겁니다. 본인 방으로 들어가서 닫자마자. 왜 문을 열어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방에서 그러고 있는 거지? 복도에도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왜 굳이 방문을 켜지 않을까? 해서 다시 급하게 복도로 나가봤는데 306호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친구들한테 재미삼아 이 해프닝을 말해줬는데 너무 무섭다면서 직접 306호 애들한테 물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피하게 뭘 다시 물어봐 라고 거절하니까 자기들이 물어봤더라고요. 근데 306호에는 단발머리 1명이랑 중단발 생머리 1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이 본 거는 머리가 길게 늘어뜨린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도 그 방에 사는 1학년 친구들은 무서울까봐 얘기 안 했습니다. 그 해프닝 이후로 306호 방문은 항상 열려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은 3학년 기숙사생들은 모두 306호 앞에 지나갈 때마다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해보면서 다른 친구가 그 방에서 머리를 말린 건지 안에서 멀리 말리는 사람을 잘못 본 건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게 뭐든 간 방 불을 다 꺼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방에서 머리를 앞으로 하고 창문 밑에 앉아있다는 행동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상 고3 때 겪은 가장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이거는 실화예요. 픽션이 아닙니다. 오, 너무 진짜 롱언니네요. 롱언니. 그쵸? 롱언니에 관련된 건 왜 이렇게 다 무서울까? 고3이면 또 고3 때 이상하게 무서운 일 많이 일어나죠? 그 시즌에. 이것도 현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띨띨이님. 닉네임이 띨띨이에요. 최근 현실적으로 무서웠던 실화입니다. 저녁이 될 무렵에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서 면봉으로 귀를 팠습니다.
볼일을 다 본 후에 황금 같은 자유시간을 즐기러 침대에 누웠죠. 여기서 끝이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몸통을 옆으로 반절 누우니까 베개에 닿기 전에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순간 귀에 면봉을 내버려 둔 채 베개에 누웠던 거를 잊었습니다. 일어나서 귀로 들어간 면봉의 깊이를 확인해보니 절반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귀라서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와중에 검색창에다가 귀에 피, 면봉 깊숙이 등등 제가 겪은 모든 수식어를 검색했습니다. 블로그를 보니 고막은 찢어지더라도 자연 치료가 될 가능성이 80% 정도라고 해서 별거 아니다 라는 괜찮은 척을 하며 병원에는 안 갔습니다. 지금부터 짤막한 저의 병가를 말씀드려보자면은 피가 조금씩 굳어서 귀가 먹먹합니다. 이빨에 충치가 생긴 느낌이 들어서 음식물을 씹지를 못해요. 잠이 와서 누우면은 주사기로 귀 안쪽을 무지성으로 3초마다 깊숙이 꽂는 느낌이 듭니다. 저의 띨빵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님한테는 창피해서 귀 파다가 다친 상처로 거짓말 쳤습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닉네임이 띨띠리가 이씨 띨띠라 병원 가라. 이건 진짜 가야 돼. 그쵸? 이건 가 띨띠라. 띨띠씨 이거 안 가면은 큰일 나요. 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해요. 정말 가세요. 아시겠죠? 관우 같은 청년 그렇게. 그리고 본인이 띨띠린 걸 아는 게 웃기다. 병원 꼭 가세요. 지금이라도 가요. 날짜가 많이 지났긴 했는데 지금 이거 듣고 계시면 가셔. 와, 염증 생겨. 그니까. 와 근데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꽂혀 있는데 이렇게 팍 해가지고 더 세게 누웠으면 들어갔을 거 아니야. 면봉이 안으로. 이게 그나마 이렇게 바로 일어나서 다행이지 이렇게 했으면은 잘못하면 눈으로 나와. 아우 진짜 이거 제 현실 공포. 자 다음 분 사연 읽어볼게요. 오랜만에 또 군대 관련 공포 이야기입니다. 또 군대 빠질 수 없죠? 자 슈퍼 말랑말랑 코끼리님 사연이에요. 말코님 안녕하세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에 대해 사연을 써볼게요. 사실 군대에서 겪은 거고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연 신청을 고민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제가 갓 입대를 하던 이등병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부지는 넓었지만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야간 경계 근무를 거의 매일 들어가게 됐습니다. 탄약고에 야간 경계를 들어가서 생긴 일입니다. 저는 선임과 2인 1조로 근무를 섰고 탄약고 앞에 있는 초소 괄호치고 넓이는 간이 화장실 정도로 2명 정도만 들어갈 좁은 곳이라네요. 이 초소에서 부사수인 저는 초소 안에서 문틀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형태로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사수는 문 밖에서 제 뒷방향을 경계하고 있고 탄약고 방향을 보면서 경계하고 저는 사수의 뒷방향이 막사 방향을 경계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경계하는 시야의 오른쪽 대각선 50m쯤으로는 쇠창살 울타리가 있고 그 밖에는 내천이 있습니다. 이거 좀 상상을 하면서 들으면 좋겠죠? 저희는 최전방이었기 때문에 가끔 쥐레들이 떠내려오는 사고가 발생해서 새벽에 한 번씩 당직사관이 쇠창살을 열고 불법 낚시꾼이 없는지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근무가 아마도 3번 초는 새벽 2시에서 4시래요.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구조가 있긴 한데 그냥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대한 상상해보세요. 사수와 마주보면서 서로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혼나기도 하면서 근무를 서던 중에 갑자기 제 시야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오른쪽 대각선 방향, 내천 방향으로 30m쯤에 한 사람 형체가 보였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은 그리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순찰도는 당직 사관일 수도 있고 시설 관리병이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자세와 형태, 색깔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처럼 팔을 벌리고 다리는 모아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가 축 늘어진 자세. 사람이 하기에는 위화감이 살짝 들 정도로 팔다리가 약간 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온몸이 하얗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쫄라맨처럼 하얀색 형태의 사람이라는 거죠. 순간 제 오른쪽 반신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게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패닉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사수한테 했다가는 혼날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약간 뒷걸음질 쳐서 문틀로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이 흐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새벽이라서 1m 간격으로 마주보고 있는 사수의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게 어두운데
저 멀리 있는 것은 왜 보였지? 저는 무서움을 참고 다시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그쪽을 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형체는 물론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 일은 그냥 제가 기가 약해서 헛것에 보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1년 정도가 지나고 저는 더 이상 야간 경계 근무가 아닌 당직병으로 근무를 섰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잊은 채로 당직 근무를 서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3시쯤 당직 사관이 내천 순찰을 위해서 다녀온다 하고 무전기와 후레쉬를 들고 나가셨고 저는 행정반에서 멍을 때리고 있었어요. 탄약고에서 당직 사관님 순찰 가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직 사관 확인 라는 보고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탄약고에서 당직 사관님 들어오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직 사관 뭐야 왜? 당직 사관님 지금 뭔가 당직 사관님이랑 같이 들어왔습니다. 뭔 헛소리야. 저는 행정반에서 낄낄거리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나. 당직 사관님이 들어오시고 창상 문을 잠그려고 하실 때 당직 사관님 밑으로 뭐가 들어왔습니다. 뭐 어떻게 생겼는데? 어떤 새하얀 사람 같은 게 문틈 아래에서 낮은 포복 자세로 엄청 빠르게 기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1년 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본 그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방향에서 목격이 되었다는 것을 무전으로 듣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저도 불려나와서 그 새벽에 후레쉬를 든 채로 부대를 순찰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헛소리를 한 경계병은 쿠사리를 먹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 밖으로 꺼내면 현실이 되고 꺼내지 않으면 헛것이 되는 거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절대 픽션은 아니고요. 현재는 없어진 부대이니까 현역 분병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네요. 이런 사연이어서 절대 픽션이 아니라고 하네요. 덜덜덜. 나는 기어오는 거에 대한 뭐가 왜 이렇게 무서울까? 기어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 그쵸? 사람의 형태가 기어오는 게 무서워. 아기가 아닌데. 아기가 아닌 다 큰 성인이 기어다니는 형태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대왕 나방? 근데 여기 뭐야 군대 쪽에서는 정말 별의별 생명체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대왕 나방일 수도 있겠다. 나방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날개. 대왕 그거 아닐까요? 대왕 올빼미? 올빼미 흰 색깔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겠냐고? 그러게요. 아이 뭐 잘못 봤을 수도 있지 이 사람이. 아무튼 픽션은 아니라니까. 올빼미 큰데? 실제로 보면 진짜 큰데. 자 다음 분 읽어볼게요. 이것도 현실 공포라네요. 이 닉네임이 길어. 김첨지 인력거 왼쪽 바퀴님. 진짜 살면서 이런 닉네임 처음 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쓸 사연은 귀신에 대한 공포보다는 현실 공포, 미스테리에 가까운 일입니다. 제가 겪은 실화래요. 때는 제가 1학년 때입니다. 그때는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여서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역시 수업은 전면 비대면, 시험만 대면으로 학교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기에 들었던 전공 수업이 참 난해했습니다. 난해한 과목은 아닌데 교수님이 난해했습니다. 이하 이 교수님을 A 교수님이라고 부를게요. A 교수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수업도 다 영어 PDF만 읽기만 하시고 과제나 수업이 여러모로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수강생들끼리 익명 오픈 채팅방이 열려서 대책을 토론했습니다. 때는 중간고사 때였어요. 그 시기가 갑자기 코로나 확진 수가 급증하고 여러 과목들의 대면 시험이 취소, 보류되던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과목은 별다른 공지가 없어서 일정대로 대면 시험이 진행될 것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중간고사를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오픈 채팅방 혹은 에브리타임, 에브리타임은 대학교 커뮤니티 어플입니다. 여기에 A 교수님한테 메일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메일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중간고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메일을 특정 학생들만 받고 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 놀랍게도 시험 전날 밤 10시까지 교수님께 직접 여쭤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러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아, 여쭤봐야 되는데 라고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로 내일 시험이 보류된 게 맞나요? 라고 A 교수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메일 보낸 적이 없다. 누군가 가짜 메일을 보낸 것 같다. 저는 이때부터 뭔가 잘못됨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의 주장에 의하면은 본인은 저런 메일을 보낸 적도 없고 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칭 메일을 캡처해서 교수님께 보내드렸고 커뮤니티와 오픈 채팅에도 정상 진행이 된다고 바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강의 때문에 본가에서 시험 때만 통학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미 기차표를 취소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괄호치고 얄짤없이 F를 줬다네요. 진짜 교수님도. 교수 사칭범은 학교에서 보낸 신입생 환영 메일을 받을 때 그때 같이 보내진 수신자 목록에서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 메일은 분반별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사칭범이 모든 학생한테 메일을 보내지 못하고 특정 분반에게만 메일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사칭범의 이메일 주소는 범행을 위해 만든 A 교수님의 이름을 딴 메일이고 인증 메일도 같은 이름의 다른 사이트의 이메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행동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어차피 이번 학기는 절대평가니까 코로나라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낙제가 본인의 성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악의적이고 무서웠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2개씩이나 만들어가면서 시험을 망친다? 그런 사람이랑 꽈동기라는 게 소름 끼칩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혼란에 빠져있고 이 사실은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고 A 교수님은 우리가 학교가 사이버 경찰에 얼마나 배출했으며 찾아내서 엄벌에 처할 거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백하면 조금이라도 감형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 사칭범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잡히지 않았다면은 아직도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하고, 그리고 여담으로 이분은 B-를 받았대요. 제기랄 다 사칭범 때문이야 라고 적어주셨네요. 실화 맞습니다. 이거는 B-. 근데 이런 교수님 계시죠? 빡깐깐한 교수. 근데 이 교수님을 떠나서 그 사람 참 이상하다. 진짜 또라이다. 그쵸? 상대평가라면은 뭔가 얘가 이 상대방을 견제를 하기 때문에 성적을 낮추려고 하는 겁다 했는데 절평이면은 진짜 이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테러네요. 말 그대로. 온전히 재미를 위해. 와. 교수님은 근데 이런 교수님들 한 분씩 계셔서 와우. 근데 대학교에 이런 교수님 한 분 있어야 재밌다?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짜증나는 건 맞아. 짜증나는 건 맞는데 한 분 계셔야 재밌어 좀. 근데 이런 분들 특징 알아요? 1대1 면담할 때 되게 스윗하시다? 막 차도 주시고 되게 스윗하게 막 어떻게 할래? 하고 막 해주시고. 근데 수업 때만 엄청 깐깐하셔. 수업 때랑 완전 달라. 1대1 그 교수실 들어가면은 되게 따뜻하고 되게 정겨운 냄새 나고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런 교수님이셔요. 공포 라디오 사연으로 온 거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게 하나 있는데 말한 게 아침 라디오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원래 아침 라디오 사연창이 또 있어요. 거기에 어떤 분이 보내신 게 있는데 그걸 내가 다시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셔가지고 제가 찾아 읽을게요. 아침 라디오 안 들으시는 분들 꽤 있는데요. 아침 라디오 때 무서운 거 되게 많이 온다? 아침에 듣는 게 참 재밌긴 해요. 아직 정신이 몽롱할 때 듣는 게. 자, 이건 아침 라디오 때 주신 사연입니다. 읽어볼게요. 김백수님의 사연이에요. 자취를 하던 시절 겪었던 이상한 일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저는 침대에 누워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문 열어놔. 발신자의 번호는 모르는 사람의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낸 거라고 생각하면서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이 무색하게 곧바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비밀번호 말해봐. 아마도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뭐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시 저희 집의 현관문은 열쇠로 여닫는 문이었고 따로 비밀번호의 형태의 잠금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온 문자임을 확신하고
답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다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칼 좀 줘, 칼. 그 뜬금없는 내용에 제가 조금 당황을 하며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발신자에게 번호가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 답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계속 휴대폰이 울려서 귀찮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자는 쉬지 않고 바로 연달아 왔습니다. 야, 니네 집 부엌 창문 열려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에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어 부엌 쪽으로 봤습니다. 정말로 창문은 횡하니 열려 있었습니다. 사실 그땐 여름이었고 더운 여름밤의 일이니까 당연한 것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찝찝함에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고 바로 잠갔습니다. 슬슬 기분이 나빠진 저는 재빨리 휴대폰 자판을 눌러서 문자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번호 다시 확인해보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 핸드폰이 조용하길래 드디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곳에 문자를 보냈나 싶어서 보던 만화책이나 마저 보려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 또다시 휴대폰이 징 하고 울렸습니다. 보낼게. 라고 영문을 알 수 없는 내용에 저는 다시 한번 아니 문자 잘못 보내셨다니까요?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금 짜증이 나서 휴대폰을 침대에 툭 던져버렸는데 그 순간 곧바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징 거리는 소리가 징그러울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뭐라고 했을지 궁금해서 결국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자의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잘못 보낸 거 아니까 니네 집 간다. 문자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기분이 나빴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접속사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잘못 보낸 걸 아는데 그게 왜 우리 집에 온다는 문장으로 연결이 되는 건지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컬러링조차 없는 평범한 통화음이 이어지다가 고객이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으므로 라는 그런 안내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경험상 그런 메시지는 상대 쪽에서 통화를 거부할 때 나온 겁니다. 화가 난 저는 탁탁거리면서 휴대폰 자판을 눌러 장난치지 말고 발 닦고 잠이나 자 라는 내용의 타이핑을 하다가 문득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 문이 열려있는 걸 알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 집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문단속을 하고 신발장에서는 장우산을 꺼내 침대 옆에 기대어 놨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어설프지만 호신 도구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휴대폰 너머에 그 낯선 이가 정말로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은 적어도 무방비하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다려도 누군가 제 자취방을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1시간쯤 지나서 죄송한데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는 영문 모를 문자가 한 통 왔었을 뿐입니다. 그건 차라리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잠도 못 잔 채로 오지도 않던 침입자 때문에 긴장을 잔뜩 하고 있던 저는 분통이 터져서 휴대폰을 집어들어 너는 꼭 와라 나한테 뒤진다 라고 문자를 보내려다가 괜히 미친 사람을 더 건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화가 나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결국 야밤에 이게 뭐하는 건가 싶어서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물론 왠지 모를 걱정에 집 문을 꼭꼭 잠가두고 우산을 품은 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물론이고 그 후로도 낯선 이가 새벽에 문득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문자는 아마도 누군가의 장난이겠죠. 처음에 진짜로 잘못 보낸 것이지만 나중에는 그냥 장난삼아 저를 골려주려고 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괴상한 사이코가 보낸 문자일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경찰에 신고할 일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넘겼지만 요즘같이 흉흉한 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분명 그때와는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어쩐지 부엌 창문을 괜히 닫아놓고 싶네요. 라는 사연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게 아침 라디오 때 왔다니까? 이 사람은 이걸 왜 아침에 보낸 거야? 이분이 글을 잘 썼기도 했고 와. 혹시 부엌에 창문 있으신 분 닫으세요? 뭐 지금은 뭐 겨울이라 가지고 닫았겠지? 너무 무서웠어. 아침에 나 진짜 아침에 읽는데 서늘해졌어요. 라디오 사연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공포 라디오 또 하냐고요? 아마 내년 초나 올해 말이나 또 할 것 같아요. 금방 끝났죠? 이유가 있어요. 사연을 안 보내니까
사연을 많이 보내야지 내가 읽지. 사연이 33개밖에 안 왔는데 그걸 다 읽진 않잖아요. 채택이 돼야지 읽는 건데.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재밌게 읽고 이 마지막 사연, 아침 라디오 사연도 되게 재밌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 읽은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뭡니까? 롱언니가 아니라 모델 언니. 맞아, 마지막 게 내용도 재밌는데 이게 아침 라디오에 온 거라는 거 자체가 웃겨요. 이거 혹시 듣고 싶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어떤 거냐면요. 라디오 언제 때냐면은 11월 13일 거네요. 그 아침 라디오는 일부 공개라 가지고 재생 목록 따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 채널 재생 목록 가서 아침 라디오 가시면은 11월 13일 사연입니다. 들어보세요. 진짜 재밌었어.